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철회와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경제산업상과 관방장관이 잇따라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YTN에 밝혔고, 이남석 변호사도 윤대진 당시 대검 중수부과장이 자신에게 윤 전 서장을 소개했다고 YTN에 답했습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행학습 등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이 큰 감점을 받았기 때문인데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지정 취소가 강행되면 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본부장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이달 중순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고 평가하고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폭염특보성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무더위를 식히는 장맛비가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엔 남부지방, 오후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30대 그룹을 초청을 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어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던 문 대통령의 2차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두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정치실장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4대 그룹 총수를 만났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총 자산 10조 원 이상 34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0개 그룹 총수들을 내일 오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34개 대기업 가운데 30개 기업 총수 또는 총수의 대리인과 경제단체장 4명이 청와대에 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에 머물고 있어서 그룹 내 최고위층 임원이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 참석 대상은 수출 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출 제한 품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WTO 제소 등의 조치도 신속하게 준비하되 실제 실행 시기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본 정부는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내일 기업인들을 만난 문 대통령이 내놓을 두 번째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 수출 규제 국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다. 이 같은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긴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오는 10일 일본과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성윤모 장관 얘기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 정부가 긴급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긴급조사했지만
북한으로 반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유엔 제재 대상국 그 어느 나라에도 일본에서 들여온 불화수소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또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도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성 장관은 일본의 이런 주장은 이웃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일 양자 협의와 관련해 일정과 내용, 참석 범위를 일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오는 12일 오후로 거의 정해져 있고 장소는 도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철회 그리고 협의 요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사실상 거부 입장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네, 일본 정부가 대놓고 문 대통령 요청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거부하겠다는 분명한 뜻은 일본 정부 책임자들이 잇따라 밝혔습니다. 우선 사실상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경제산업성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 요구에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일본 국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면서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재 철회와 협의 요청이 나온 지 딱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일제히 나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앞서 우리 정부는 12일에 일본 정부와 양자 협의를 갖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일본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와 어떤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지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출 규제 철회 또는 수정을 염두에 둔 협의는 안 하겠지만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설명은 만나서 충분히 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가 장관도 한국 정부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레벨 즉 실무적 수준에서 대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앞서 당국자 간 협의가 이번 주 안에 도쿄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금 전 국내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12일 도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협의가 열리게 되면은 일본 정부는 이번 규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무역 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최근 며칠간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 왔는데 오늘은 관련 보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는 21일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비판의 날을 세워온 도쿄신문은 서울의 한 슈퍼에서 일본 맥주와 식료품들을 진열대에서 철거하는 컬러 사진을 게재하면서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수십 개의 불매운동 대상 일본 기업 리스트가 전파되고 있고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보현 특파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도쿄를 방문한 건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도쿄 특파원들한테 포착된 이후에 그 이후 이 부회장의 도쿄 행적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도쿄에 있는 삼성전자 인사들에게도
미리 방문과 관련된 일정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평소 도쿄를 자주 오가며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의 두터운 관계를 맺어온 만큼 이런 인사들을 위주로 만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부회장과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방송 TV 아사히가 오는 11일까지 이 부회장이 도쿄에 머물 것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TV 아사히는 이 부회장이 도쿄에서 일본 대형 은행과 반도체 관련 회사 측 인사들과 협의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재 조달이 정체될 염려가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도쿄 방문 기간에는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일본 기업과의 협의는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화두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정부 질문에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이유로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떤 발언들이 나온 겁니까? 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온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일본 아베 총리가 호도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고, 이에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낙연 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책을 묻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의 진척 상황도 화두였는데요. 특히 미국이 북핵 동결 수준에서 만족할 거라는 주장에 이낙연 총리는 비핵화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고요. 동결, 즉 핵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네, 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서는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여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 및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조치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고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며 대학생들이 전범 기업으로 지목된 서울 미쓰비시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6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와 함께 경제 보복 중단을 요구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막판에 터져나온 거짓말 논란으로 후폭풍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조속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막판 거짓말 논란이 터지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의 치고받는 공방은 지도부 간 설전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한 방이 없었다고 깎아내리고 즉각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은 파상 공세로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윤석열 후보자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과 함께 자진 사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면 돌파를 주장하지만 안으로는 거짓말 논란 돌발 변수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걸 모를 리 없는 한국당은 총공세 태세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는.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윤석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는 오늘 오전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2년 당시 윤대진 대검 중수부 과장이 자신에게 윤 전 서장을 소개해주면서 경찰 수사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직접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윤 서장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 한동안 말상대를 해줬을 뿐이라며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교섭단체 3당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오늘 19일까지 정부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우덕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종합정책협의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8시 58분쯤 휴가 중이던 육군 23사단 소속 21살 A모 일병이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일병은 지난 15일 새벽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올 때 해당 지역의 경계를 담당하던 23사단 소속이었지만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뒤인 오후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A 일병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며 숨진 원인 등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자유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이 무더기로 재지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한 건데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 운영 등이 주요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노진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취소가 결정된 8개 학교, 어느 학교들입니까? 네,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는 서울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선행학습 등 입시 위주의 학습 비중이 높은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고교 세율화를 우려해 학교별 평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과 청문을 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 교육과 세율화된 고교 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탈락이 결정된 학교 가운데 5년 전 평가에서도 탈락했던 학교가 다수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첫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와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숭문고와 신일고는 서울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구제를 받아 6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6곳 모두 자사고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학교는 경희와 배재, 세화,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5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돼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기존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사고 교장연합과 학부모연합,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 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서울자사고 공동체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정 취소 결정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위장평가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5년 전 잘못된 평가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평가 기준 설정과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연합은 지정 취소가 결정된 8곳을 포함해 서울 22곳의 모든 자사고가 비상체제로 전환해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그로진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 자사고의 시작은 자율형이 아닌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합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 운영됐고 총 6개 교로 유지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개편된 건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운영 첫 해 20개 교였던 자사고는 현재 전국 단위 10개 교와 시도 단위 32개 교를 합해 42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5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고 2014년과 2015년에 일기 평가가 시행됐습니다.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이었죠. 두 번째 평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기초로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재지정 기준은 70점으로 강화됐고 특히 상산고가 있는 전북은 80점입니다. 2014년과 2015년 모두 25개 자사고가 평가 대상이었던 일기 평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절반에 달하는 12개 학교가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를 맞았지만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곳만 지정 취소를 당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구제됐습니다. 2기 평가 첫 해인 올해 서울을 마지막으로 모두 24개 학교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 11개 교가 기준 미달로 판정됐는데요.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기준 미달 비율만 놓고 보면 1기 평가 때보다 저조합니다. 이처럼 기준 미달 학교를 구제해준 전례가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여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교육부 최종 판단까지 길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이후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자사고 축소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자사고 유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사용자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단체들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경제 전망도 밝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이를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짓눌린 기업 심리를 되살리고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노동계, 민주노총은 재벌 기업이 막대한 돈을 쌓아놓고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뭡니까? 임대료입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입니다. 그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게 아닙니다.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다 재벌과 대기업이 다 가져갑니다. 중소기업 왜 어렵습니까? 대기업에서 수직 계열화됐기 때문에 부품 단가 다 후려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는 다 이놈의 재벌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합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조가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할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의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최종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마지막 교섭을 시작한 노사는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가 불발이 될 경우 부산 도시철도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한 노조원 2,400여 명은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경남 거제에서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한 끝에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처와 문제가 있었다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전처와 피해자 사이를 의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5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던 길입니다. 변을 당한 남성은 뒤이어 문을 열고 나오지만 곧 쓰러집니다. 피의자인 45살 박모 씨가 향한 곳은 20층 옥상. 옥상 난간에서 출동한 경찰과 16시간 동안 대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뒤로 저 옆에 있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래 나는 얘한테 덤빌까 싶어. 없어도 겁나 그래. 박 씨가 남긴 유서에는 전처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박 씨가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구두 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처는 그것이 피의자의 오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16개월 된 아이를 인질로 돈을 뜯어낸 3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보고 만나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소매 옷을 입은 20, 30대 남성 셋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섭니다. 몇 시간 지나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대낮에 16개월 된 아기를 인질로 삼아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낸 겁니다.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평상시 그런 표정이 아니거든요. 아저씨들이랑 같이 막 갔다 놓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저 집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로 안면이 없던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하고 심지어 도박까지 손댔다가 빚 독촉에 시달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저놈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저 씨는 지 말로는 10억 된다 그러고 저 씨는 1억 좀 넘다 하고 그러다 서로가 올린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 돈이 급하다는 글을 보고 만나 범행을 꾸몄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외국에 서버를 둔 채팅 앱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1살 조모 씨 등 일당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로 숨진 예비 신부 유족이 서초구청과 건물주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이모 씨 유족이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서 건축주와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유족과는 별개로 서초구청도 건축주와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고소 고발과 별개로 공사 관련자 13명 가운데 7명을 입건한 뒤 철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채 30km에 걸쳐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삼도동 주택가에서 23살 남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 세대와 오토바이 등을 연이어 들이받고 가정집 대문을 부순 뒤 멈췄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적발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5%였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한 동을 태우고 인근 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은 헬기 2대를 동원해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성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학의 검찰 수사단이 성과를 위해 과욕을 부려 진실과 상관없는 무차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등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감첩단 조작 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이 과거사 반성의 취지를 잊은 채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장마철을 접어들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병충해 발생도 잦아지는데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도 퍼지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에 잠긴 논밭과 비닐하우스. 매년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벼와 밭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에서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시설과 물골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수로 주변에 난 잡풀도 제거하고 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도 막힌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배수로 작업을 안 하면은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막혀가지고 넘어가지고 논으로다가 들어가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밭작물도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로 튼튼히 고정하고 끈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병해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도 필수. 충북의 경우 아직 과수화산병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수원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잘 관리하고 바람에 가지가 찢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강풍이나 태풍 같은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뿌리가 이제 노출된 경우에는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축사등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방제약을 살포해야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관리 대책을 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소입니다. 남해안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해경이 본격적으로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민과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해성 적조를 미리 관찰하고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함정에서 적조 현상이 발견될 경우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해 양식장 유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플랑크톤이 증가해 바다가 붉어지는 적조 현상이 생기면 바닷속 산소량이 부족해져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생맥주도 함께 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배달앱 시장 성장과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 통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과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해왔습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번 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출국하기에 앞서 북미 실무협상 시기와 관련해 이번 달 중순쯤 재개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고 생각한다며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깊이 있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결정과 관련해 타이완의 국방 체계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야심찬 팽창의 최전선에 서서 엄청난 위협과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은 또 이번 구매에 포함된 M1A2 탱크와 각종 미사일들이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미국 정부가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진 환고시보는 타이완 내 비판 여론을 전하는 형식을 빌어 미국의 이번 무기 판매가 불량배가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타이완의 무기 구매를 미국의 재고 청산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정한 상한을 넘겨서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할 거라며 최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원자력청이 지난 2015년 7월 핵 합의 때 약속한 우라늄 농축 농도 상한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 합의 탈퇴에 대응해 우라늄 농도를 4.5% 이상으로 높였다는 겁니다. 이란은 나아가 유럽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축 농도를 20% 이상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بله گزینه 20% هست گزینه‌های بالاتر از اون هست
اینها همش منتها هر کدوم در جای خودش. 실제로 이란은 핵 합의 타결 이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했습니다. 농축 농도가 90%까지 높아지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실제로 이란이 핵 합의 제한을 넘겨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참고 있는 것을 결단력 부족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Let me be clear. Iran should not confuse American restraint with a lack of American resolve.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제재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대형 크루즈선이 악천후 속에 요트와 충돌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베네치아만의 크루즈 통행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 자르디노 인근에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높이 12층, 길이 300m의 크루즈선 코스타 델리치오 4호가 요트와 소형 여객선을 스치듯 비껴갔습니다. 선박 운영사인 코스타 크로치엘에는 갑작스러운 강풍 때문에 항해 어려움을 겪던 크루즈선을 예인선이 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다행히도 예인선과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 배가 중심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도체를 밟고 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 신뢰관계 훼손, 또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다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북한 문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긴급 조사 결과 이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서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일본 정부가 안보 문제까지 걸고 넘어진 건데 일본 언론들도 이제 서서히 관심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국내 정치용이든 또 국제 여론용이든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아베 총리의 다음 핑계도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무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30도까지 오른 서울의 한낮 기온은 내일은 28도, 모레는 2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11일 만에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 영남 해안에는 100mm 이상으로 양이 무척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